이건영은 1926년 강원도 영월군에서 태어나 1948년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그가 속한 647기는 한국전쟁 발발 전에 임관하여 전쟁의 포화를 몸소 겪은 기수였으며 이 시기의 경험은 그의 군사적 능력과 리더십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임관 직후 이건영은 소대장으로서 공산주의 게릴라 토벌 작전에 투입되어 실전 경험을 쌓았고 이후 전방에서 북한군과의 치열한 교전을 통해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며 중대장과 대대장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군인은 실전 능력이 최후의 보임을 확고히 믿게 했으며 전쟁터에서의 생존과 승리는 철저한 준비와 현장 지휘 능력에 달려 있음을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1965년에는 한국군 최초의 해외 파병 부대인 비둘기 부대 참모장으로 베트남에 파견되어 도로 건설과 학교, 수리 등 심리전의 중요성을 체득했으며 민심을 얻는 것이 전쟁 승리의 핵심임을 부하들에게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력, 행사보다 민간인과의 신뢰 구축과 지역사회의 안정이 전투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고 이를 군사작전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전투부대인 맹호 부대의 작전부사단장으로 부임하여 엄격한 군기 확립을 통해 사고율을 현저히 낮추고 현지인과의 마찰도 최소화했으며 군 내부의 규율 강화와 동시에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해 군과 민간인의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우리는 남의 나라 전쟁에 온 용병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러 온 대한민국 국군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군인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초대 주월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과 함께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명성을 드높인 최고의 파트너였으며 베트남의 베트콩 게릴라 전술에 대응해 중대단위 전술기지 개념을 정착시켜 적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주변 지역을 장악하는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미군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으나 한국군의 압승을 보고 이 전술을 교본에 포함시켜 연구했으며 이는 한국군 전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영은 베트남에서 뛰어난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을지모고 훈장 등을 수혼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도 서신과 경력품을 받아 군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건영을 군사 분야에만 전념하는 인물로 신뢰하며 정치는 내가 할 테니 군은 네가 지켜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해집니다. 1970년대 율곡 사업 때도 대통령에게 군사 장비의 한계를 솔직히 보고해 주변 참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칙주의 군인으로 권력 나눔을 경계하며 특히 군 인사에 간섭하려던 차지철 경호실장과 갈등을 빚었으나 박 대통령은 이건영의 입장을 굳건히 지지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건영은 개인적으로는 재미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인이었고 김재규 중정부 장관은 오랜 인연을 맺으며 군내 요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사후 그가 아끼던 이건영과 전두환 장군은 커다란 충돌을 빚게 되었고 1970년대 중반에는 이건영이 부하부대인 경우가 많았던 전두환 측 핵심 멤버들을 엄히 꾸짖으며 군 내 사조직 형성을 강력히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사청탁도 단호히 거부하며 군인은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979년에는 수도권 서북방어를 맡는 산하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0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의 도발과 군 내부 동요를 가장 우려하며 전방 군단의 최고 화약대기 태세를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모든 관할 부대에 명령 없이 병사나 장비를 움직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고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면서 이건영의 위상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정 총장과 전두환 간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이건영은 전두환의 정치적 행보를 강하게 꾸짖으며 군의 원칙과 질서를 지키려 노력했고 군 내부의 분열을 막고 조직의 단결을 위해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그는 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 굳게 믿었으며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군사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건영은 군 내 권력투쟁과 정치적 갈등의 와중에서도 군의 본질적인 임무에 집중하며
부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군 내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장병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엄격한 군기 속에서도 인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군사 기술과 전략의 현대화를 위해 해외 연수와 첨단 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군의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군의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후대군 지도자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건영은 단순한 군 지휘관을 넘어 국가와 군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로서 일생을 바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과 헌신은 대한민국 군사의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영 장군의 생애와 업적은 한국 군사사의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이야기로 그의 탁월한 전략적 안목과 인간적인 리더십은 후대 군인들에게 큰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며 군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로 그의 노력 덕분에 한국군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군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치밀한 준비와 현장 지휘 능력은 전쟁터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의 강한 조직력과 단결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군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건영은 군사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자로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너는 보안 사령관이 뭐야? 제발 똑바로 해라. 왜 자꾸 선배 장군들의 일에 참견하고 다니느냐? 예, 전두하는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건영을 제거할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영 장군은 수도권의 정규군을 통제하며 명망도 높아 신군부가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산과도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신군부에게 이건영 장군은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1순위였다. 그래서 전두환 신군부는 이리 사태를 일으키기 전 이건영 장군을 무력화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을 벌였다. 먼저 부안사는 이건영 장군에게 전해지는 첩보를 중단해서 가로채거나 왜곡했다. 특히 신군부 장교들의 비밀 회동 소식이 3군 사령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했다. 신군부는 이건영과 김재규의 관계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음해도 자행했다. 이건영 장군은 김재규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고 이리 당일 밤 부대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건영 장군은 이를 명백한 하극상과 반란으로 규정하고 장태환 수령사령관과 연락을 취했다. 이는 하나의 불순한 장난이다. 이후 이건영 장군은 자신의 휘하 부대에게 서울 진입 준비를 명령했으나 비극적으로도 이 부대원들은 전두환 신군부 편이었다. 그들은 이건영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는 신군부 측과 내통하며 부대 이동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진압 측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은 구공수요단 사건이었다. 당시 진압 측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었던 부대는 인천의 구공수요단뿐이었다. 이후 구공수요단의 서울 진입 명령이 내려졌고 부대는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진입 중이었다. 이에 전두환 측은 화력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육군본부에 신사협정을 제안했다. 우리가 부대를 철수할 테니 구공수여단도 복귀시켜라. 불필요한 충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진압 측은 아군끼리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며 서울 미처까지 진격했던 구공수여단을 회군시켰다. 그러나 신군부는 약속을 어기고 최전방 부대를 서울로 진입시켰다. 당시 신군부는 3군 사령부 헌병대장 조명기 대령에게 이건영 3군 사령관 체포를 지시했다. 하지만 조명기 대령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직속 부대 상관을 체포할 명분이 없다. 아무리 합동수사본부장의 명령이라도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사령관을 체포할 수는 없다고 판단에 연연하지 않았다. 보안사로부터 동일한 지시를 받은 3군 사령부 보안대장 김부연 대령도 조명기 대령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후 조명기 대령은 이건영 사령관에게 사실 보안사에서 사령관님을 연행하라는 연락이 있었지만 김부연 대령과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건영 사령관은 이를 듣고 경비 강화를 위해 무장한 환병 한 개소대를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최세창과 박종규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조은과 신인이가 장태환 수경사령관을 체포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다. 12월 13일 오전 6시경 노재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신군부에 회유당한 노 장관은 이건영에게 지금 바로 국방부로 오라고 명령했다. 이건영은 국방부에 가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국방부로 향했다. 이후 이건영 사령관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보안사 요원들에게 연행되고 말았다. 그렇게 반란군은 자신들에게 대항한 장성들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이건영 3군 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이 모두 연행되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이태씨가 주인공으로 부각되지만 사실 신군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은 외곽에 있던 이건영 장군이었다. 만약 그가 군대를 동원해 서울로 진격했다면 현대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역사학자의 견해다. 참고로 영화에서 이건영 3군 사령관은 박원산이 맡았으며 극중 이름은 고재영 중장이었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직후 이건영 장군은 서인구 부의실로 끌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들은 장군에게 간말과 폭언을 섞어가며 억지 자백을 강요했고 김재규와의 관계, 정승화와의 공모 여부를 캐물었다. 이건영 장군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고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다. 이후 강제로 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강제 예편당했고 신군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으며 야인 생활을 해야 했다. 1981년 전두환이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민화합과 반대파 포용을 내세웠다. 신군부는 이건영 같은 강직한 장군들을 계속 핍박하면 군 내부 동요와 민심 악화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이건영에게 마사회장 자리를 제안했다. 마사회장 자리는 수익이 보장되는 이른바 꿀보직이었으나 군의 위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자이었다. 즉, 돈과 자리를 주니 군 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정치적 뇌물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이건영은 군인 연금이 전액 몰수되어 생활이 어려웠기에 결국 가족을 위해 마사회장 자리를 받아들였다. 그가 마사회장에 있을 때 서울숲 자리에 있던 경마장을 과천으로 옮긴 것이 최대 업적이었다. 마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곳이라 이권 청탁이 많았다. 이에 이건영 장군은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탁을 거절하고 투명한 운영을 강조했다. 심지어 정권 측에서 협조를 요구할 때도 마사회 본연의 업무 외에는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이 준 자리인 만큼 공식석상에서 신군부 인사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마사 회장 자력으로 청와대 행사에 참석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그를 보고 이 장군 고생 많으셨어. 이제 편히 일하시오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과 권력의 냉혹함이 담겨 있었으며 그 순간 이건영 장군은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전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은 앞으로도 그가 신군부의 감시 아래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권력의 속성상 언제든 다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이건영 장군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지만 그의 강직한 인품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이건영 장군은 예인으로서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치대 사석에서 전두환이나 하나회 멤버들과의 어떤 형태의 교류도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는 마사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으며 그들의 불법적 권력 행사에 법정에서 맞서 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비난과 공격에 대해 이건영은 나는 군인의 명예를 잃은 채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찾았을 뿐이며 신군부의 하극상과 부당한 권력자나 kenny를 단 한 번도 정당화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런 강직함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은 군인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큰 신뢰를 얻게 했습니다. 1992년 정주영 회장이 통일국민당을 창당할 때 그는 신선하고 강직한 인물들을 모으는 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이건영 장군의 강직함과 청렴함은 매우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정주영은 대권 도전을 위해 군 출신 인사들의 지지가 절실했으며, 이건영은 군 내부에서 존경받는 선배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결국 이건영 장군은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여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용인군 후보로 출마하였고, 선거 자금은 오직 선거 비용과 공무에만 엉덕히 사용하며 개인적으로는 단 한 푼도 취하지 않는 청렴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주영 회장은 내가 본 군인 중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주영은 이건영의 선거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큰 관심과 지원을 보였고, 이에 힘입어 이건영 장군은 민자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건영에게 국회는 단순한 정치 활동의 무대가 아니라 과거 잃었던 군인의 명예를 되찾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노태우는 대통령으로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과거 그와 싸웠던 노태우의 사단장이 국가 원수로 군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공식 자리에도 이건영 장군은 반란군 수리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갈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고, 만약 참석할 경우에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노태우를 대통령이 아닌 반란 가담자로 대우했습니다.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그는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부의 연장선임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군의 정치 중립과 청렴성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이건영 장군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당시 군 실세들은 대부분 하나회 출신이거나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의장에서 그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회 멤버들은 이건영의 강렬한 기세에 눌려 다가오지 못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군부 인사들 중 일부가 화해를 시도했으나 이건영 장군은 나 개인에 대한 사과는 필요 없고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되지 않아.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는 반드시 법으로 치러야 한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19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회장은 전국을 돌며 유세했는데, 이건영 장군은 정주영의 바로 옆에서 안보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인 출신이라는 이미지의 취약점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정주영은 이건영을 전두환이 가장 무서워했던 진짜 장군이라고 소개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지만,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한 후 정주영은 정치 은퇴를 선언하고 통일국민당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건영 장군은 이후 통일국민당을 떠나 민자당으로 옮겨 새로운 정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자당에서 그는 이전의 반대편이었던 유학성과 같은 당에 몸담으며 때로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하나회 제거 작전을 펼칠 때 이건영 장군은 든든한 조력자로서 군내 사조직의 뿌리와 핵심 인물 명단을 김영삼에게 제공하며 중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당시 증인석에 앉은 이건영은 피고인석의 전두환을 향해 당신은 한때 나의 부하였다. 당신이 저지른 것은 혁명이 아니라 군의 지휘 계통을 난도질한 살인 행위다. 역사는 당신을 대통령이 아닌 반환자로 기억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후 이건영 장군은 정치권을 떠났으며 주변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반란군이 단죄받는 것을 보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 이제 정치는 유능한 사람들의 몫이다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후 그는 경기도 용인 자택 등에서 조용히 지내며 군 출신들이 흔히 맡는 이익 단체장이나 기업 고문 자리도 거절, 군 선배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1996년 회고로 패자의 승리를 출간하며 불행한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 때문에 내 인생의 어두운 과거로 남았고 항상 국민과 전우들에게 죄스러움을 느낀다고 고백했고, 그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2023년 96세 나이로 별세한 이건영 장군은 남긴 유품 대부분이 수십 년 된 군복과 낡은 수첩들이었으며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국립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하고 진심 어린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인 일이 육사태와 일이 군사반환의 중심 인물로 원칙을 중시하는 참군인으로 평가받았으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비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전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후배들에게 군인은 정치의 들러리가 아니다. 총구는 밖을 향해야지 안을 향해서는 안 된다. 나는 비록 패배했지만 내 군인 정신은 패배하지 않았다고 남겼으며 국방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남긴 전설적인 발언으로 군복을 입고 정치 권력의 단물을 쫓는 자들은 군인이 아니라 정치 장사꾼이다. 당신들이 더럽힌 것은 당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무고한 병사들의 명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현대사에서 군과 정치가 어떻게 얽히고 설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건영 장군의 삶은 군인의 본분과 나라를 위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한 인물의 고뇌와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군과 정치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권력 나눔과 부패를 경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영 장군이 몸소 보여준 강직함과 원칙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큰 교훈이 되며 그의 정신은 후대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귀감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영 장군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군과 정치의 경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도덕성,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삶과 신념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보다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